받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현금만 한 4,500 정도 됐었고요. 수입하고 지금 월급 실수령하고 합쳐서 일반 직장인 연봉 1억 이상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는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오예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익형 육아 블로그 하유리네를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율마입니다. 저는 사실 13년차 직장인이고요.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종합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휴직 중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휴직 중에 들어가서 책을 써서 이렇게 책이 나와서 한번 기회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주변에 네. 제 와이프 지인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블로그를 하는데 육아 블로그를 막 이렇게 네. 막 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네, 많죠. 이게 시장이 좀 큰가요, 그게? 육아 시장이 크다기보다는 이제 엄마들이 아이의 육아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육아 블로그를 많이 시작을 해요. 제가 지금 첫째 아이가 4살인데요. 네. 이 아이의 뭐 신생아적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계속 넘겨야 돼요. 아, 그리고 맞아. 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블로그는 얘 신생아 때 하면은 제 블로그에서 신생아 딱 치면은 바로 신생아 때 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육아 기록을 남기면 앨범처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서 육아하시는 엄마들이 처음엔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약간 일석이조 개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도 돈이 되고 이것도 공짜로 받고 하니까 이제 재미를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많이들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책까지 쓰셨으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파워블로그에다가 네. 인플루언서까지 이제 네. 네이버 인플루언서 맞죠? 그것까지 이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월 한 블로그로 어느 정도를 수익을 창출하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참 블로그로 많이 성장을 했을 때는 한 물건을 제외하고 협찬 받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현금만 한 4,500 정도 됐었고요. 아, 월이요? 평균적으로는 한 250 내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했을 때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뭐 250 내외로 부수입이 블로그로 있었고 회사 월급이 한 4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한 그 연봉 1억을 얘기를 제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연봉 1억이야 말도 안 돼라고 해놓고 이제 뒤로는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했지. 연봉 1억 실수령액 했더니 한 그쵸. 650만 원 정도? 맞아요. 네네. 그래서 부수입하고 지금 월급 실수령하고 합쳐서 일반 직장인 연봉 1억 이상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로그다 보니까 좀 편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25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하루 방문자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주말에는 한 8,000명, 평일에는 10,000에서 11,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주말에는 검색을 많이 안 하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맛집, 여행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저희 주말에 검색을 하면? 그렇죠. 저희 주말에 뭐 시켜 먹을까? 그쵸. 어디 갈까 하니까요. 그래서 주말하고 평일하고 검색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저는. 그렇구나. 이게 대부분 약간 분야가 그럴 것 같긴 해요. 주말이랑 좀 평일이랑 다를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네.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 유튜브도 있고 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게 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 블로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SNS 플랫폼이 3가지잖아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인데요. 각각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스타는 일단 사진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사진 이쁘게 잘 찍어야 되죠. 약간 인스타는 내가 좀 매력적이어서 상대방이 나의 매력을 통해서 나를 팔로우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따라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스타는 개인의 매력이 좀 중요하고 매력이 없더라도 사진을 잘 찍어서 내 아이의 매력을 뿜뿜하게끔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진도 잘 못 찍고 그런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인스타는 소통도 좀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마팔로 하면서 답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팔로우해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익화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 자신이 너무너무 없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알아요, 잘. 네. 너무 많은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보통 친구들이 야 요새 유튜브 대세래 유튜브 해라고 하면서 난 못하겠어. 어떻게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해. 라고 하는데, 아니야. 요새 뭐 머리에 봉투만 하나 쓰고, 말만 해도 돼. 말 안 하고, 화면만 띄우고, 오디오로 띄워도 돼. 라고 하는데,
제가 아기 돌잔치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직접 편집했거든요. 오, 그거 5분짜리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맞아요. 편집하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 채널에서 일관적인 정보를 계속 줘야 구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꾸준하게 같은 내용으로 충실한 정보를 준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근데 블로그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오늘 뭐 맛집 검색한다고 검색을 했어요. 강남 맛집 주르륵 뜨는데 이거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블로그를 다시 방문하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 딱 보고 그냥 나와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블로그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잘 사는지, 예쁘게 꾸몄는지, 뭐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캐치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냥 원하는 정보만 다 담아서 올려주면 되잖아요, 글을. 그런 게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신경 안 쓰고. 쉬고 싶으면 글 오늘 안 써도 되고. 근데 뭐 유튜브는 구독자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블로그를 선택하게 됐어요. 약간 이제 블로그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비해서 네. 정보 전달성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강한 거고 네. 상대적으로 인스타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네. 내가 뭔가 연예인급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맞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뭔가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꾸준히 소통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네, 매력을 뿜어줘야 돼요. 그죠. 그게 뭐 잘 통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쵸. 뭐 부가치가 네. 창출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저도 좀. 그래서 그렇게 부담인 분들 같은 부담스러워요. 경우에는 네. 그렇죠. 정보 전달을 잘할 자신 있으면은 네. 네이버 블로그가 상대적으로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 그거 되게 메리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한 2013년도, 2014년도 네. 그때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 네. 근데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네이버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티스토리를 할 것이냐. 근데 이게 항상 티스토리가 잘 만큼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그 구글 애드센스를 또 맘대로 막 이렇게 네.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아,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죠. 편하고, 그 에디터 자체도 티스토리랑 네이버랑 격차가 굉장히 커요. 내가 마음대로 블로그 안에서 글을 쓰고 꾸미는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스토리 좀 외로워요. 외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댓글 달고 공감하고 이유 추가하고 나랑 비슷한 그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인스타만큼 막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원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티스토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수익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내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이쁘게 키워서 수익도 보려는 일석이조의 사람이 많긴 한데 검색 자체가 네이버에서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음이나 구글에서 되거나 네이버에서 요새 블로그에서 되긴 한데 거의 드물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글 쓰면서 혼자 자신간의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저품질이나 오고 해가지고 블로그가 이제 스팸 필터로 인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고 나면 버리고 또 새로운 블로그를 찾아서 개설해서 또 광고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수익은 애드센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단가 차이도 좀 있고 네. 광고 배치 자체도 제가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네. 클릭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라든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티스토리를 먼저 발에 담그기에는 조금 낯설고 좀 외로운 싸움이 돼서 금방 지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광고 수익 하나만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돈이 별로 안 되네. 한 달 내내 글 썼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한 달 내내 글 썼는데 이웃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뭐 댓글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재미를 꾸준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게 됐고 저도 물론 티스토리가 하나 있긴 하지만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요. 내 블로그를. 여기다 목숨 걸어요, 정말로. 정말 예쁘게 꾸미고 이거 저품질 올까봐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네. 근데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저품질 올까봐 조마조마하는 건 비슷한데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건 수익과 직결된 거고 이건 내 자식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블로그를 키우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훨씬 많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 이 블로그가 만약에 네이버도 있고 티스토리도 있어요. 네. 그럼 똑같은 내용 복붙해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유사문서에 걸릴 수 있어요. 어디서 걸리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에서요. 아, 네이버에서? 네. 근데 유사문서를 걸리는 그 필터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아마 구글도 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검색 포털은 사용자한테 독창적이고 정확하게 된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서 올려주는 거를 지향하고 있는데 네. 똑같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사문서에 걸리게 되면 원본 문서 외에 유사문서는 다 이제 유사문서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도 하고 뭐 신고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똑같이는 아니고 재구성을 해서 쓰시는 건 가능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군요. 그렇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블로그를 작성하는 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키워드 선정 방법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 이제 블로그로 열심히 오래 하셨고 수익도 내고 싶으신데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식의 글을 쓰시냐면요. 네. D 플러스 60 우리 이쁜 아가라는 제목으로 딱 지어서 네. 뭐 오늘 애기가 뭐도 하고 너무 예뻐요 하고 딱 끝맺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사진도 있고 이 아기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엄마들이 궁금해야 할 내용이 있죠. 네네. 내 또래 아기들이 어떻게 크는지. 근데 제목을 그렇게 지으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어떻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 플러스 60일이면 태어난 지 60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생후 2개월 아기 발달, 그리고 그리고 수유량, 수면, 뭐 아니면 뭐 대근육 발달, 뭐 이런 식으로 놀이, 장난감, 뭐 이런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생후 2개월 장난감 뭐 사줄까 하면서 다른 애들은 뭐 쓰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제가 아니라 남이 상대방을 위해서 지어야 돼요. 이 앞서서 약간 네이버 블로그 같은 네. 경우에 정보 전달성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랑 약간 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글을 쓸 때 물론 내 블로그에 내 마음대로 글을 쓰고 싶지만 그냥 폐쇄적인 일기장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하고 싶고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면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글을 쓰라고 하는 거죠. 남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다 넣고 남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넣어주고 그래야 제 글을 찾아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처음에 약간 자기 만족이라고 뭐 자기 일기처럼 쓰다가 네. 이게 특정 그런 키워드를 심어 넣었다든지 어떤 글이 터지면은 네. 약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이러면서 맞아요. 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책에 재능이 없어도 네. 뭐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죠? 이제 뭐 저도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축공학 글 쓰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글 쓰는 거는 늘어요, 쓰다 보면. 저도 처음에 썼던 글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D 플러스 60.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글을 그거를 쓰셨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글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까지 반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꾸준하게 글을 썼고 제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건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만 써봐라고 짚어줬으면 더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이제 재능이 없어도 이제 쓰다 버릇하면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알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리뷰를 자꾸 하다 보면 마케팅적인 글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 뭐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업체들한테 체험단이나 원고 의뢰를 받으면 가이드가 한 2가지 종류로 나눠서 와요. 한 가지는 이제 처음에 서두에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뭐 마스크 하나 팔아볼게요. 네네. 마스크, 요새 너무 마스크 쓰니까 자꾸 얼굴에 묻어나고 화장을 하면 여기 다 묻어나고 숨쉬기가 답답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써봤는데 숨쉬기도 괜찮고 묻어나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 밑에다 링크 하나 들어주면서 이제 이거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하는 가이드가 대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한쪽은 정보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다른 데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더라. 이런 마스크는 이런 재질을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내용을 주고 근데 제가 쓰는 건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하는데 사실 이게 최초에 비롯된 그 방식이 있어요. 그 간다 마사놀이라고 제가 책 안에 넣어놓긴 했는데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파소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파소나는 뭐 영어 앞글자를 딴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네. 뭐 제가 어저께 북토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얘기한 예를 들어보면 요새 기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친근감의 표시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났더니 기미가 2배로 늘었다고. 그럼 이제 육아 엄마들은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새로 나온 앰플인데 이거 써보니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솔루션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해요. 이거 요새 원뿔원 하더라고요. 괜찮죠? 뭐 괜찮을 거예요. 지금 원뿔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분도 괜찮고 뭐 어디 믿을만한 데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착순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사야 되겠는데 원뿔원인데 괜찮다는데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즉각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링크 바로 클릭해서 바로 구입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홈쇼핑에서. 맞아요. 근데 솔깃하네요. 많이 들어봤어도. 많이 들어봤는데 솔깃하네요. 그게 신선하네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저서에 나와 있는 글쓰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마케팅 회사들이 가이드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뿌리기도 하고 제가 이따 말씀드린 제휴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요. 제휴 마케팅은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내 물건을. 그걸 팔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전환율이 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게 하고 와닿네요. 네. 애를 낳으니까 기미가 더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박수 칠 것 같아요. 입은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타겟을 좀 뾰족하게 잡는 것도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앞서서도 이제 티스토리가 좀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약간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은 꾸준함이 그렇죠. 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일 1 포스팅이라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들이 많이 계셔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는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꾸준함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부터 블로그 키울 거야. 나 하루에 포스팅 3개씩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한 달도 못 가요. 전업 블로거 아닌 이상은 진짜. 네. 그렇죠. 전업 블로거도 하루에 3개씩 쓰는 거 자기 생활에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근데 내가 꾸준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1년 동안 쭉 써도 무리 없을 정도. 근데 최소한의 주 2, 3회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소한 주 2, 3회를 쓰시되 뭐 가능하면 다 되시는 분들은 주 1일 1보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네이버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뭐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육아 블로거 쪽 뭐 부모 아이 뭐 이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래도 블로그 운영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은 게 있는데 그 한정 지은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포스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만큼은 포스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매일 하진 않고 주 5일만 해요. 네. 주중에 그냥? 네. 주말은 이제 애들이랑 신랑이랑 가족과 함께. 그래서 블로그를 아예 안 해요. 그냥 가끔 궁금하면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로 얼마나 돈 나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 말고는 네, 그런 거 댓글이나 조금 달고 하는데 만약에 블로그에 주말에 제 글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예약 발행이에요. 밀린 원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광고 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약 발행하지 저는 딱 주 5일 제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딱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꾸준히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블로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 잠깐 쉬었다고 하더라도 막 갑자기 확 망가지고 저품질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나 쓰는 사람, 네. 그리고 매일 쓰는 사람. 네. 그 하나 쓰는 사람이 A고 매일 네. 쓰는 사람이 B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B가 노출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는 너무 적어요. 제가 뭐 1일 1포 하는 사람하고 1일 5포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네네. 포는 포스팅이라는 얘기인데 네. 하루에 포스팅을 1개씩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와요. 근데 하루에 포스팅을 5개 하는 사람도 계속 10,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확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블로거들끼리만 아는 얘기인데 박스권을 갖췄다고 해요. 박스권? 네, 그러니까 블로그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거는 한 요 정도 점수. 그럼 이 정도 점수가 있는 블로거는 아무리 뭐 이걸 탈출하기 전에는 글을 쓴다고 한들 이 조회수 언저리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뭐 이따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네, C랭크 같은 그런. 단순히 뭔가 많이 쓴다라고 해서 노출이 네. 많이 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글 작성, 포스팅, 작성량은 그렇게 네. 점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네.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에 글을 많이 썼을 때 제가 오늘 5개 쓴 글이 5개가 다 상위에 노출됐다면 예전에 노출됐던 것들이 아마 뒤로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 아. 조회수 언저리에 내 그 블로그 지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글을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글이 어느 정도 좀 탈출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로직과 네이버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다 카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카더라예요, 사실은. 궁금한 게 네. 막 알고리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노출 알고리즘이 있고 이게 네. 또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아, 네네. 자기네들은 로직을 어떻게 굴린다, 이게 업데이트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이렇게 저희 쪽에 공시를 해줘요. 그럼 그거 보고, 아, 이런 글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네이버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C랭크라는 기준으로 블로그의 점수를 매기거든요. C랭크요? 네. 근데 로직 중에 C랭크라고 하는데, 그 C랭크가 이제 뭘 말하냐면, 이 블로그가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충직하게 계속 쌓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전문 블로그라고,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육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예요. 아,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구나. 네, 주제별로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아기가 아파서 약을 사왔고 약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약사가 약사 블로그에서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정보도 다양하고 네.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네이버가 이 사람이 약사인지 육아 블로그인지는 알 수 없으니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글을 쌓아놓은 걸 보고 이 블로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AI가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보면 제가 이건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것 중에 블로그 대여를 하거나 블로그 뭐 원고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알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블로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노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네. 식으로 막 그런 흐름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네. 저품질 그런 블로그로 간주가 되어서 노출이 점점 안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저품질 블로그는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는 용어가 없다는 얘기지 그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이버가 저품질 블로그라고 단정 짓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스팸 필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이버 어떤 플랫폼에도 전부 다 스팸 필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스팸에 걸린 문서들은 노출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메일도 스팸이 걸리면 아예 스팸함에서 넣어서 노출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저품질 블로그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런 주제별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네. 세상에 5만 가지 카테고리가 다 있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아, 네, 자기 맞아요. 뭐 여행, 맛집, 투자, 뭐 공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블로그는 별로 안 좋은 블로그인가요? 아니, 네이버 입장에서?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안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목표를 C랭크를 올리고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그 C랭크라는 게 주제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 C랭크가 뭐 오르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육아 블로그니까 육아 C랭크는 이만큼. 근데 경제에 대한 내용은 쓴 게 없어서 요만큼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시는 분이 책도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육아를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고 책을 했다 그러면 책 C랭크도 같이 이렇게 오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렇게 올리는 건 괜찮은데 한꺼번에 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잡블로그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잡블로그가 나쁜 건 아닌데 인플루언서가 되기 힘들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C랭크 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 그게 좀 그렇다 뿐이지 잡블로그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 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어감이 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왜냐면 유튜브는 그게 네. 꼬여버리면 알고리즘이 꼬여요. 아,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오히려 특정 그런 영역에서 쭉 가는 게 오히려 네. 좋고. 그래서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유튜브는 그 유튜브나 뭐 애드센스 쪽은 또 특히나 구글도 전문 블로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약간 구글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문 블로그를 우대하는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한 가지 어쨌든 내 컨셉을 잡기에도 한 가지 주제를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아예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제를 하나 놓고 서브 주제를 조금씩 가져가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제 다양하게 할 거면은 여러 개 된다면은 차라리 약간 분리해서 네. 뭐 다른 블로그로 또 다른 주제를 키운다든지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유가 되면 뭐 부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유가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저도 막 이런 공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막 항상 그 영상에 뭐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면 좋고 그다음에 네네. 사진은 또 얼마큼 들어가면 좋고 약간 막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노출이 잘 되는 네. 그런 딱 글을 딱 작성한다고 하면 네. 어떤 구성 요소가 좀 들어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네. 노출이 잘 되는 방법은 네. C랭크가 높아야 되고요. 네. 이걸 이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로직인 다이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C랭크 블로그들이 노출이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이아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 낮은 블로그한테도 이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면. 네. 근데 그 로직에 이제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더라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우 이제 글자는 한 1,500자 정도. 그러니까 1,500자. 정해진 건 아닌데 네. 1,500자 정도 들어가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정보가 풍부하게 다 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짧게 쓰면 뭔가 좀 쓰다 막 느낌이고 그거보다 너무 길어지면 산으로 간다 그러죠. 별 네. 내용이 다 들어가서 정확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500자 내외로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사진은 관련된 사진으로 관련된 사진으로 쓰되 가독성이 좋게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쓰고 한 5줄 쓰고 또 한 3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영상은 연관된 동영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항상. 관련된 사진, 연관된 동영상. 관련도 없는 사진을 막 넣거나 연관된 동영상도 아닌데 사진 편집해갖고 막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무조건 동영상 넣으라고 그러면 네. 좋다고 해서 네. 내가 썼던 사진을 편집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동영상을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지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요새는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어뷰징이에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면 넣고 저는 없으면 안 넣는 편인데 그걸로 인해서 막 크게 상위 노출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은 아니에요. 있긴 하겠지만 미약한 편이다. 제가 느꼈을 때 상위 노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키워드랑 그다음에 독창적이고 남들이 쓰지 않는 글. 네, 그런 걸 많이 우대해서 올려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직접 경험한 거. 네. 그렇대더라 하면서 듣고 쓴 글이나 아니면 뭐 보니까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얘기하는 말에는 어감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약간 분석을 하는 거네요. 그럼 네이버. 그렇죠. 로직을 문서를 다 수집해서 로직을 다 분석해갖고 상위로 올려놓고 또 새로 발행하는 문서를 또 해서 상위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공식적으로 저품질이라는 네. 그런 용어는 없지만 네. 당연히 이제 순위를 매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 약간 점수가 낮다 보니까 노출도 안 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저품질 그런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 저품질 포스팅에 네. 뭐가 부합할 만한 그런 잘못된 행위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네이버가 공시하고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네이버가 이런 문선 좋아요, 이런 문선 싫어요라고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싫어요라고 했던 말을 그 문서를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일단은 광고성만 너무 많은 글. 블로그 죄다 광고야. 그러면 이 블로그는 그냥 광고만 하고 돈만 버는 블로그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위 문구 안 쓰는 블로그. 이런 거는 네이버가 뭐 어떻게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걸리면은 이게 순위에 떨어질 수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불법이에요. 네, 그쵸.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어뷰징 문서라고 하는데 어뷰징 문서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키워드를 다양하게 많이 쓰면 그 원하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스크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키워드만 안에다 막 30개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이 잘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를 막기 위해서 뭐 다른 계속 로직들을 개발하고 했던 건데 그런 키워드를 넣으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글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만 막 30개씩 들어가 있고 맞아요.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보이지 않게 글자색을 흰색으로 가려버려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기계는 그렇게 못 속이죠. 그렇죠. 로봇은. 그래서 그런 거는 걸려요. 그런 거를 이제 어뷰징 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링크만 막 엄청나게 달려있는 글이라든가 어쨌든 사람을 속이고 기계가 발행한 문서 뭐 이런 류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서라면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네이버가 싫어하는 문서가 불법, 도박, 성인, 뭐 오락, 뭐 이런 오락은 그런 사행성 오락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런 것들 올라오는 것들 차단될 수 있고요.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해서 내가 그냥 리뷰를 쓴 건데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고 스팸 필터에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피부과 갔다 와서 여기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너무 잘 됐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피부과 갔다 왔거든요. 라고 쓰는 거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그런 의료 광고는 의료인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 한 사람이 의사면 괜찮아요. 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그런 글을 쓰지가 않죠. 의사들은 이제 본인만의 블로그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이렇더라 이런 식의 정보를 주지 후기를 쓰진 않잖아요. 네네. 누구님의 후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블로그는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이 글을 어떤 글을 썼고 뭐 사업자가 달려있겠죠. 그런 글은 또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로봇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육아 블로그라든가 뷰티 블로그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 이거는 100%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도 요새는 많이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의사가 뭐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팁을 준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내용을 쓰면은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블로그가 어느 병원에 가서 시술했더니 좋았어요. 이런 건 이제 걸린다. 이제 병원명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불법적인 광고죠. 의료 광고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의사는 내 병원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시술 받고 온 사람이 여기 좋았어요라고는 글 쓰는 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뭐 방문객이 그 콘텐츠를 보는데 뭐 한 1초밖에 안 봐, 2초밖에 안 봐.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반영되지 않나요? 네, 그쵸.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저는 좀 체류 시간이거든요. 그쵸. 네. 이 글을 사람들이 얼마 동안 보면서 읽느냐예요. 딱 보자마자 이거 쓸데없는 글이네 하고 뒤로 가게 하고 바로 다음 글 읽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검색했다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애견 뭐 미용 비용 이런 거 검색하고 싶어서 딱 했는데 애견 미용 비용은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고 있긴 있겠죠.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 강아지 자랑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됐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길게 쓰면 한참 내리다가 그냥 뒤로 나가버려요 사람들. 성격이 의외로 다들 급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좀 급한데. 그래서 다음 글 보고 딱 원하는 거 안 나오면 또 넘기고. 그래서 체류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글 위주로 써주면 돼요. 애견 미용 비용이라고 검색해서 온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운 거는 내가 여태까지 어떤 미용을 받았고 내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어떤 미용을 받았고 그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씩 발생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글 같으면 커팅만 했을 때는 이런 거, 염색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금방 안 나가고 다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로 인해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다음 글로 넘어가지 않고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정보성 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블로그의 질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막 요령을 막 피운다라기보다도 어차피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내지는 뭐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체류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게 품질이 좋은 블로그구나 라고 하면서 점수를 높여줄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약간 블로그
자체적으로 그 발생하는 광고 수익, 그 네. 약간 그 들어가 있는 광고를 클릭해서 뭐 네. 내지는 그 연동이 되면은 이제 네.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 말고도 뭐 상품 리뷰라든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블로그 하세요 얘기하는 게 이런 수익 때문이에요. 사실 블로그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네. 많은데 저는 손도 대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이잖아요. 네. 검색했을 때 결과물을 상위에 띄워주는 플랫폼 중 하나예요. 뭐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카페가 나올 수도 있고 블로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블로그가 항상 상위에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 검색을 하고 나면 네. 그래서 어떤 거 사람들의 유입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죠. 근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본적인 애드 포스트는 네. 사람이 들어와서 클릭하거나 보고 뭐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글을 써가지고 제품으로 판매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제휴 마케팅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체험단. 체험단. 네. 그리고 체험단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원고 제안이 와요. 이거 써보시고 글 잘 써주시면 제가 원고료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제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인 같은 것도 꽤 많이 했는데요. 추천인요? 네. 가끔 보면 어떤 거 어플이나 이런 거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네, 적립금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쿠폰을 더 주는 게 있어요.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어플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플에서 파는 뭐 하나 살라고 처음에 가입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미끼 상품. 근데 이걸 살라고 보니까 적립금 준다네? 그럼 이것까지 하면 더 싸겠다 싶어서 네이버에서 무슨 추천인 딱 쳐봐요. 그래서 코드가 딱 있으면 그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싸게 사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유식이 있는데 그 이유식이 어떤 사람이 구매하면 10%가 이렇게 쌍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하면 이 사람도 10%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식 글을 제가 한 여러 개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유식 적립금만 써도 끝이 없어요. 지금 100만 원이 넘어 있어서 뭐 가끔 이걸로 거기는 이유식만 파는 게 아니라서 뭐 아기 과자 이벤트도 하면서 이웃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은 어디 기부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쌓이니까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천인 같은 걸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 살짝 꿀팁이 있다면 아이디를 쉽게 지으세요. 딱 보고 바로 외워서 딱 쓸 수 있도록. 그러네. 그게 네네. 중요하네. 네.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가서 다른 걸 볼 수도 있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아예 안 해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를 좀 쉽게 지으면 그것도 조금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또 네. 각인이 되다 보니까 네. 확실히. 네. 근데 이런 이유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참 막 코인 붐이었을 때 맞아요. 네. 코인 생성되면서 뭐 어플이나 뭐 설치하고 회원 가입 유도하고 그 다음에 추천인 유도하는 코인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 제가 말해도 되나요? 코인 이름? 상관없어요. 네네. 코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네.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장님이 모델이 이거 나 하나만 추천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코인인데 이게 지금 120코인 주는데 현재 시세로 4,500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낚였던 게 5만 원이 돼야 뽑을 수가 있었어요. 당장 5만 원이요? 5만 원이 모여야 현금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당장 4,500원 생기는 줄 알고 추천을 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뽑으려면 5만 원이 있어야 돼요. 10명이나 더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 먹고 와갖고 한 20분 동안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코인이 많이 유명해지기 전이라서 제 글이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된 거죠. 그냥 그러고 뭐 나중에 쌓이겠지 하고 나서 한 달 있다 딱 보니까 50만 원이 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하나의 가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쿠팡이츠 네. 배달 파트너. 네네네. 요새 막 팬데믹이라고 막 사람들 다 집에서 시켜 먹고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그렇죠. 배달 산업이 엄청 커졌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반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투입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친구를 추천해서 그 친구가 배달을 한 건이라도 완수를 하면 쌍방으로 또 10,000원씩을 주네요. 근데 신랑이 그걸 또 재밌다고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배달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니까 재밌대요. 체험단으로. 그래서 저한테
우리 나가서 그 버거킹에서 먹으면서 거기서 이거 배달 어플 켜서 집에 오는 길에 한 건씩 배달하면서 들어올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3건이 배달이 됐어요. 와. 남편하고 데이트를 했으니까 또 기념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추천하려면 저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한 3달 있다가 봤나? 150만 원. 그렇게 쌓여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쿠팡은 그거는 15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오진 않고 주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계속 돈이 들어오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한 15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누적 금액이. 그래서 그런 식의 활용하면 그 글은 하나의 가치가, 글 하나 썼는데 150만 원의 가치를 한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함부로 쓸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천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소소한 것도 있는데, 스티커는 제가 제작해서 썼던 게 있어요. 아,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막 되게 스티커 하면은 그 이모티콘처럼 어렵게 막 그림 잘 그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었고, 그 상업용으로 사용돼도 되는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스티커는 귀여운 이모티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이제 2020년도 그쯤 되니까 이제 공정위 문구가 이제 의무화가 됐잖아요. 밑에다 글을 계속 써야 되는데 블로거들은 같은 말을 항상 똑같이 쓰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 어뷰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지에 심기로 시작했어요. 이미지 하나 놓고 맨 밑에다가 거기다가 이미지로 글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로 글을 넣는 것도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이미지를 읽는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스티커예요. 근데 스티커가 그때 공정위 문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쿠팡도 하고 싶고 제휴 마케팅, 수수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 스티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초반에 이 스티커 뭐야? 딱 눌러보고 이거 나도 사야지 하면서 제가 만든 스티커를 보고 여러 명이 좀 사주셨죠. 그런 것도 그냥 한글로 날림으로 대충 만든 거 치고는 7, 80명이 사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사셨네요. 네, 생각보다. 지금은 이쁜 게 많이 나와서 더 이상 팔리진 않는데 그 당시 그렇게 선점하면 네, 생각보다 많이 팔려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공정위 문구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 네이버 TV라고 있거든요. 네네. 유튜브랑 같은 그런 그쵸. 건데 네. 구독자라든가 뭐 수익으로 이어져야 하는 재생 시간이 좀 더 낮아요. 조건이. 그건 충분히 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네이버에서는 그런 거를 막구독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는 막구독하면 알고리즘 꼬이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막구독도 많이 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TV에다가 어느 정도 수익 조건을 맞춰놓고, 광고 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영상을 눌러야만 하는 글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네이버 TV는 아기띠 착용법. 궁금하잖아요. 네. 동영상 보고 따라해야지 사진만 보고서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에 광고가 한 3, 4초 나와도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누를 때마다 광고 수익이 블로그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네이버 TV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따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광고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신생아 육아용품이 정말 기간이 짧아요. 한 달 쓰고 버려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다 중고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당근하고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짧은 잠깐 사이에 쓴 거는 광고주들은 이 신생아가 써야 되는 거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신생아가 금방금방 커버리고 신생아인 줄 알고 글을 협찬을 줬더니 이미 컸어, 애가. 그래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대한 제안서를 살짝 만들었는데 뭐 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 육아 글을 제대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육아 글이 노출이 잘 되고 네. 내가 이제 곧 출산이니 이런 제품들을 받고 싶다. 최대한 성의껏 잘 써주겠다. 사실 나는 원고료 받고 쓰는 사람이다. 이런 약간 어필 살짝 하고 내가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 잘 된 것들 링크 싹 걸어가지고 업체한테 싹 돌려가지고 응답 오는 쪽에서 이제 뭐 아기 속삭이 같은 거 막 수화드롭 같은 거 막 4장 이러면 12만 원 막 이러거든요. 아기용품 되게 비싸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협찬 받아서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쓰고 이제 그런 것들도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저처럼 제안서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막 뭐 세제 한 통 줄 테니까 글 좀 잘 써줘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세제 한 통 받고 글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무시 안 하고 한 통 좀 그렇고 5통 주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답변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너무 대놓고가 아니라 저는 지금 바쁘고 뭐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데 한 통 가지고 쓰긴 좀 그렇고 한 5통 좀 해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생각 잘 해서 답변 주세요. 뭐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서 보내면 대부분 블로그 한번 살펴보고 5통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광고주 리스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그러면? 광고주 리스트는 뭐 일단 내가 제안해서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광고주는 대기업은 안 돼요. 대기업은 죄다 그 광고 기획사가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행사들이 다 하거든요. 또 그 하위에 또 외주 업체들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뭐 내가 사장이다 뭐 이런 그런 육아용품들은 대부분 마케팅하는 사람이 회사 내에 있거나 아니면 뭐 사장이 발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용품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에 이메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육아 엄마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육아용품은 전부 다 인스타가 있어요. 인스타에 DM도 좀 날려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네, 그렇게 해서 보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발품을 팔면은 확실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광고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수익을 낸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자기가 블로그로 글을 쓸 자신은 없더래요.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런 센스가 없는 것 같대요. 제가 봤을 때 오래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뭐 소통하고 이런 거는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뭐 동네 주변에 있는 상점 아줌마들한테 저한테 한번 일 맡겨주세요. 광고 맡겨주세요. 제가 뭐 블로그를 해서 매출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블로거들한테 쫙 메일이라든가 쪽지 돌려서 여기 한번 와서 체험해보시고 좋은 글들 써주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 중간에 중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로그 좀 해봤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역시 빙산의 일각이구나. 정말 블로그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구나. 진짜 다양하네요. 네, 그분은 블로그를 이제 이렇게 운영해요. 체험단 모집 블로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블로그가 이제 사업자를 내서 거기다 이제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하고 많아서 저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니 인사이트를 좀 가져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휴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리, 아마존, 빅링크 뭐 굉장히 많거든요. 제휴 마케팅 하는 것들. 다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엄청 많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다양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 광고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도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좀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한 그 광고 콘텐츠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광고 콘텐츠는 무조건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블로그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지 말고 한 2-3달 정도 블로그에 뭐 일상글도 좋지만 이왕 연습하는 거 키워드 잡아서 글을 쓰시는 걸 한 2-3달 정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2-3달 지났거나 아니면 방문자 수가 한 200 정도, 200-300 정도 나온다 뭐 싶으면 100만 넘어도 사실 2-3달 지났으면 그쯤 됐으면 애드포스트 아까 말씀드린 거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험단을 하나씩 신청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매번 그 광고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갓 생성된 블로그는 체험단이 많이 당첨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난 광고만 쓰려고 해도 광고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대로 다 쓰셔도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매일같이 글을 쳐내기도 바쁠 정도로 광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한 2대1 정도? 2대1 정도? 네네. 일상글 2개 광고 하나 정도 쓰면은 큰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비율을 높여서 광고글이 많기도 해요. 어떨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비율이 높아도 괜찮네요. 네네. 글을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쌓아왔는지가 더 중요해요. 처음부터 광고만 시작해서 광고글인지 아니면 이 블로그는 정보를 많이 주는 블로그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성 글이 쌓여있는 블로그가 광고를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네, 그 정도는. 그리고 체험단 하는 거는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셔야 글 쓰는 방법도 늘고 가이드라인을 다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 리뷰 글쓰기는 뭐 2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제품 안 와도 글 다 그냥 써요. 이미 가이드만 보고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말씀만 들으면 정말 순탄하게 잘 운영을 해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힘들었던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블로그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불태기라고 하거든요. 권태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불태기는 중간중간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면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 채찍질을 당하면서 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거 쓰면 돈인데 이걸 안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무게가 막 6, 7kg씩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최고의 다이어트는 안 먹는 거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몸무게 빠지면서 속은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첫째 보기만도 너무 힘들고. 근데 글은 받아서 써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점점 못 쓰게 되고 광고주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블로그 잘 운영 안 하고 글 써도 요새 좀 대충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게 소문이 났나 봐요. 아마 그들 사이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일주일에 한 편 썼나? 한 편? 많으면 2편 쓰지도 못한 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3주, 4주 지나고 나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한 5천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10,000명 정도 됐을 때.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좀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그때부터는 다시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고 광고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냥 쳐다도 안 봤던 그런 글들 다 찾아서 제가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서 광고를 다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제품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휴지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혹시 원고료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제품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품으로 한두 개 더 얹어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해보고 원고료도 제가 생각하는 원고료가 있잖아요. 그거 이해한 것들은 원래 안 쳐다봤는데 그냥 그것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광고주와의 신뢰를 좀 다시 회복한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 다시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블로그는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놓으면 내가 손을 놔도 그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가 만불이에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을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블로그 조회수가 한 달에 뭐 2,000도 안 되고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열심히 글을 쓰고 정보성 글을 또 알차게 쓰고 활동을 계속하면 한 2-3달 후엔 다시 만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불이라면 만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방문자 수가 10,000명. 네네. 뷰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순 방문자 수가 있고 조회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 방문자 수보다 조회수가 많이 높으면 그 블로그는 조금 괜찮은 블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글을 하나만 보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같이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시리즈가 있으면 밑에다 링크도 달고 막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광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웃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일간 조회수가 어느 정도고 그 정도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협찬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성장하면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든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웃이 그 원고료에 작용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고료를 지불하는 광고주는 딱 확고해요. 상위에 노출시켜주세요예요. 목적이. 이웃한테 노출시키는 거는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 그런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한테 원하는 거는 상위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웃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체험단을 신청할 때는 이웃분들이 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어느 정도 리뷰 글에 댓글도 달아주고 체류도 있어주고 하고 조회수도 어느 정도 좀 올려주잖아요. 초기에 시작할 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추가하면 추가하지 뭐 떠나면 떠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처음에 블로그 생성할 때는 이웃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웃을 보면 이게 역효과가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서이추가 이제 서로 이웃 추가거든요. 네. 막 누르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들었어요. 추가해주세요. 만들었어요. 추가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블로그에 들어가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개설하자마자 그냥 이웃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글도 어느 정도 만들고 좋은 거는 이제 내 주제와 비슷한, 내 관심사와 비슷한 이웃을 많이 만들면 내가 글을 써도 그분들이 잘 읽어주고 그 사람들이 글을 써도 내가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웃 수 늘리겠다고 아무 이웃이나 막 추가를 하면 내가 육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경제 블로그가 와서 궁금하겠어요. 보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공감 딱 누르고 잘 읽었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이웃이라도. 그러면 오히려 약간 품질 저하 이슈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이만 못한. 그래서 한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다 사실 카더라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더라거든요. 이 카더라라는 게 내 경험에 기반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이웃님들 이런 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공지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한동안. 오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글 잘 읽어주시고 공감만 누르고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웃 목록에 예전에는 그 글을 들어가지 않아도 겉에서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글 안 보고 하트 이렇게 하면 100명이 좋아요 순식간에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글 쓰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웃은 저는 있으면 좋은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주제가 비슷한 이웃을 좀 하면 이제 체험단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이웃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뭐 조회수도 이웃으로 인해서도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만큼 이상 최소 몇 이상 몇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3달 운영해 보시고 애드포스트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 한 1-200 나오면 한 번씩 신청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알겠습니다. 체험단 사람들이 신청 많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체험단? 네. 체험단 신청 네. 잘 되는 꿀팁. 네. 많이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확률적으로?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좀 광고주와 그 체험단 업체 사이의 그 이해관계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광고주는 체험단이 보유하고 있는 블로거의 수를 봐요. 딱 체험단도 업체가 광고주한테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이런 거거든요. 나 블로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어요. 뭐 이런 식으로. 100명, 네. 200명 말도 안 되지만 네. 훨씬 많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상위 블로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체를 어우를 수 있어야 그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위 블로거한테 그 체험단을 다 밀어주면 밑에 있는 블로거들은 이거 여긴 절대 안 된다고 위에 있는 블로거만 밀어준다고 하고 다 떠나요. 그럼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로거의 수가 확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고루고루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청을 하면.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만큼 제품 체험단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요거 3개 신청하고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신청하면 이 중에 하나는 돼요. 근데 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체험단 사이트를 찾거나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데, 지역은 그 지역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당첨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 카테고리를 자기의 그 블로그 카테고리를 약간 좀 넓게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나가는 방향이랑 너무 생뚱맞으면 좀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는데 근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잡블로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긴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플루언서를 가거나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시랭크를 한 분야에서 뭐 쭉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면 잡블로그로 수익 내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되긴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를테면은 인스타를 해야 되나? 유튜브를 해야 되나? 블로그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로그가 사실 지금 다시 대세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인스타는 사진 위주로 간다고 하면
약간 글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부족하잖아요. 요새 인스타도 좀 장문의 글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글은 아무래도 블로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블로그가 작년에 이제 통계 수치를 냈는데 작년에 생성된 블로그가 200만 개예요. 200만 개요? 네네, 굉장히 많죠. 네이버에서만? 네네. 오. 2003년에 새로 오픈한 플랫폼인데 지금 한 18년, 19년 차 됐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개설된 블로그가 한 3천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 중에 200만 개가 작년에 생겼으니 이렇게 오래된 플랫폼에 신규 유입자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오. 상당히 많이. 네. 그거는 블로그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볼만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MZ세대라고 통틀어 얘기하는 게 10대, 20대, 30대 그렇죠. 이 30대까지의 그 비율이 전체 블로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70%나 돼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인스타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10대도 블로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작년보다 더 비율이 높아졌어요. 10대의 비율도. 근데 그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그걸 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 네,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쓰는 사람. 아.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망하거나 뭐 점점 진흥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고요. 블로그는 검색에서 즉각적으로 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강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 망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로그가 그렇지 않을 거니까 블로그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기록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는 보물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육아 기록도 나중에 아이 육아 뭐 그 시기에 뭘 했는지 보려면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자기 개발로 운동을 하겠다, 뭐 책을 읽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것들도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하게 등록을 해놓고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엔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건데 그걸 하면서도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운동기계가 협찬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단백질 쉐이크 막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수익까지 내고 기록도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으로는 블로그가 지금 거의 유일무이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블로그 하세요 무조건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네이버 블로거가 알고 보니까 노다지다.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19년 말에서 20년 초반 그렇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뭐 여행 갔을 때 사진만 드르륵 올려놓은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 블로그를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드도 잡고 이렇게 네네. 글 쓰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블로그로 인한 수익 같은 경우에 상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노하우를 잘 접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짧은 시간 내에 또 의미 있는 물론 자기 만족도 될 수 있지만은 부가적으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엔잡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또 최근에 출간하신 네. 책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혜진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